자, 저번 주 주간지 1주차거든? 1주차 주간지 28번 문제 먼저 볼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보호 원자 모형까지 배웠고, 오늘 이제 오비탈 배우면은 원자의 구조에 대한 건 끝낼 건데, 자, 문제가 보호 원자 모형부터가 조금 어려워. 자, 먼저 보호 원자 모형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은 정리를 먼저 해야 돼, 너희들이. 일단 보호 원자 모형은 무엇을 통해서 뭘 알아냈다 그랬어? 어떤 실험으로? 수소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전자의 궤도를 알았다라고 했고, 대신에 얘는 수소로만 실험을 했던 건 아니지만 전자의 궤도를 밝혀내기 위한 스펙트럼은 수소로서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내가 오늘 얘기할 거니까. 어쨌든 지금 수소 원자다 이렇게 나온 걸 먼저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수소 원자에서만 보호 모형이 적용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지금 전자 전이를 나타낸 건데, 나는 전자 전이 ASD가 일어날 때 방출하는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써 있고, 지금 얘가 너네 이거 문제 잘 봐야 된다 이런 거. 얘를 문제에서 다음은 가시광선에 대한 전자 전이다 라는 게 나오면은 얘 무조건 몇 번째인지는 몰라도 내가 몇 번째로 전자가 전이해야 된댔어. 두 번째로 와야 돼요. 두 번째로.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가시광선이란 표현이 없단 말이야. 그럼 지금 얘는 어떠한 전자 전이든 가능한 거예요. 가시광선도 되고 자외선도 되고 적외선도 되고 다 이런 거 먼저 체크를 잘 해줘야 돼. 자, 그러니까 얘가 왜 내가 이런 얘기 하냐면은 가시광선이다 라는 조건이 있었으면은 얘는 3에서 2번이야. 전자 전이가. 이거 왜 그런지는 알아야 돼. 파장이 제일 길수록 에너지가 어떻다 그랬어? 작다고 했지. 그럼 당연히 가시광선 중에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건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의 전자 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가시광선이다 아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문제 유형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너네들이 헷갈려하는 인간들도 많을 거니까 A, B, C, D 이거를 다 적으세요. 그냥 A 몇 번째에서 몇 번째로 적으라는 거야. 다섯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를 첫 번째 껍질로 옮긴 게 A예요. 5에서 1로의 전자 전이야. 자, 그럼 일단은 너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방출 스펙트럼인지 흡수 스펙트럼인지 먼저 봐야 된다. 지금도 보면 화살표의 방향이 다 안쪽 궤도로 향하고 있잖아. 이건 방출 스펙트럼이 맞아요, 다. 그러면 지금 방출 스펙트럼일 경우에는 뒤에 숫자가 뭐냐에 따라서 라이먼 계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자외선이 방출된다라고 꼭 정의를 하셔야 돼. 그 다음 B도 봅시다. B는 지금 3에서 2로 전자가 전이했거든. 그럼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했으니까 이거 무슨 계열이야? 발머 계열이야. 발머 계열에서 방출되는 선이 가시광선이 방출된다. 물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조건들 이거는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너네가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쭉 정리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라고. C를 보면은 2에서 1로 오네. 그러면 똑같아.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로 오는 거니까 얘도 뒤에 숫자가 1이죠? 그럼 얘도 라이먼 계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때 자외선이 방출되는구나. 이것까지 정리를 해야 돼. 그 다음 D도 보시면 D는 다섯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의 전자 전이거든? 그럼 D는 5에서 3, 2지, 5에서 2. 그럼 얘도 두 번째 껍질로 전자가 전이 된 거니까 발머 계열이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걸 토대로 가시광선이 나오는 게 두 개고 자외선 나오는 게 두 개거든? 그럼 당연히 가시광선과 자외선 중에 에너지가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커? 자외선이 크지. 자, 그럼 여기에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한다면은 얘랑 얘는 무조건 3번 아니면 4번, 4등 밖에 안 되고, 얘랑 얘가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가시광선과 자외선 자체에서 비교를 해보자. 자, 먼저 자외선 보시면 얘는 다섯 번째 kop질에서 첫 번째로 이동한 건데 얘는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이동한 거야. 그럼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게 당연히 누구겠냐? 얘죠. 다섯 번째에서 첫 번째로 온 거니까. 자,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렇게 그려봐. 한번 문제 풀 때 잘 이해 안 되면 1, 2 껍질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A 플러스 D의 스펙트럼이 뭐가 나올 것이냐, 뭐 플러스 이런 거 가끔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A는 5에서 1번. 요게 이제 A야. 그 다음에
지금 3에서 2번이라고 하는 게 얘가 B, 요게 B. 그 다음에 2에서 1번이라고 하는 게 C. 이게 C고 D는 5에서 2번. 자, 이렇게 하면 눈으로 뭔가 보이지? 관계가 어떻게 될까? 에너지의 관계가 A가 B 플러스 C 플러스 D죠. 맞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너네가 문제가 나오는 게 짜증난다고. 이런 문제는 이거 그려 이렇게. 그럼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오케이? 대신 요건 지금 파장을 더하라는 게 아니야. 에너지야, 에너지. 에너지. 그래서 C의 에너지와 B의 에너지와 D의 에너지를 다 더해주면 A의 에너지다 이거야. 그럼 만약에 파장 관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에너지랑 파장은 반비례죠. 그러면 이건 에너지니까 반비례라고 바꾸면 분모값이 바뀐다고. 람다 A, A에 대한 파장은 B에 대한 파장에 C에 대한 파장, D에 대한 파장을 역수 취한 걸 더해준 파장과 똑같다 이거지. D가 5에서 6인데 다 더해서 A가 돼요. 어? D가 5에서 2가 아이씨, 큰일 날 뻔했네. D가 5에서 2 맞아. 자, 잘 얘기했고 대신 어쨌든 간에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면 돼. D라는 게 지금 내가 잘못 봤어. D는 5에서 2번이거든. 내가 좀 잘못 보긴 했는데 그럼 여기 관계를 다시 설정하라 하면은 뭐랑 뭘 더한다 라고 할 거야? C랑 D를 더하면 A가 되겠죠. 그지? C랑 D를 더하면 C랑 D. 요거 두 개 더하면은 A에 대한 에너지가 나올 것이고 다시 D랑 C를 더하면 여기에서 있는 에너지와 요 에너지 더하는 거니까 얘죠. 그럼 파장도 B만 빼면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식까지 잘 설정을 해봐봐. 자, 그런데 요런 것도 이제 나오겠죠? C를 난 알고 싶어. C.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지. A-D를 해주면 C가 되겠죠? 이러한 관계도 이제 이런 거 그림을 잘 그리면 충분히 보인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에너지가 요 네 개 중에 제일 큰 게 누구니? 자외선 중에는 얘가 클 거니까 얘가 에너지가 1등이고 얘가 2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광선 중에선 얘보다는 얘가 크지. 그래서 얘가 세 번째로 에너지가 크고 얘가 네 번째다. 다시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파장의 크기라고 한다면은 반비례 하게끔. 그래서 네가 꼴등, 그 다음에 네가 1등. 그럼 얘가 제일 크고 얘가 두 번째로 컸으니까 세 번째겠지? 얘가 세 번째였으니까 두 번째. 요게 이제 파장의 크기다. 그럼 파장이 제일 큰 게 B니까 넣어줘 너. 왜?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큰 거잖아. 그래서 파장이 큰 것부터 생각하시면 B, 그 다음이 2등 D 요리 되겠고 그 다음이 C 얘고 그 다음이 A다. 그래서 A는 에너지가 제일 크기 때문에 파장은 제일 짧다. 요렇게 일단 정의를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문제 봅시다 그냥 이제. W와 X는 자외선이 해봅시다. W랑 X 두 개가 아까 내가 끝내 얘기했지. 이 중에 에너지 큰 게 두 개가 너 자외선이 나오고 에너지 작은 두 개가 가시광선이 나오니까 요 두 개가 자외선이고 너가 가시광선이다. 맞아요 그럼? 니은 보기 A와 C에 해당하는 에너지 차는 이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A-C 구하라는 거지. 아까 한 대로 A-C를 구하라는 거니까 뭐 이제 Z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같다. 이것도 그냥 그대로 보면 돼. A가 5에서 1 요거고 그 다음에 C가 2에서 1 그럼 2에서 1이니까 요거잖아 요거. 그럼 결국은 A에서 C를 빼면은 뭐 남니? 5에서 2가 남죠? A에서 C를 빼는 거니까 맞지? 그럼 요노마가 남아 요노마 5에서 2번. 그게 Z에 해당하는 에너지랑 같대. Z는 몇 번에서 몇 번이었어? 에너지가 제일 작고 파장이 제일 긴 3에서 2번이야. 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Y라고 해야죠 Y. 요 양이 지금 D잖아 D. 그러니까 D를 구하라는 게 문제였으니까 D라는 게 Y니까 Y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 이거 보기에 N이 3에서 1로 전자가 전이할 때 선 스펙트럼은 나에서 X와 Y 사이에 나타난다. 잘 봐라 이거. 3에서 1이야. 3에서 1이면 그려봐. 여기죠? 요렇게.
어쨌든 간에 3에서 1로 나온다고 하면은 자외선이야, 이것도. 자외선인데 얘보단 에너지가 클 거고 얘보다 에너지가 작죠. 그러면 지금 얘와 얘 사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니까 파장도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사이 값을 정해야지. 그러면 W와 X 사이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디귿 보기도 틀렸다. 답이 기억만 맞네. 요런 유형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이거 잘 해봐야 된다. 물론 많이 접근하다 보면 되게 쉬워져. 별로 안 어려워지는데 처음에 너네가 접근할 때 좀 어렵단 말이야. 자, 이거 비슷한 문제 있으면 또 질문해봐. 이거 뒤에 아마 있을 거야. 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지금 옆에 7페이지도 보시면 32번 문제나 34번 문제 다 똑같죠? 34번 해보자. 자, 저번 주 1주차 주간지 34번 문제 봅시다. 자, 지금 가는 주양자수에 따른 수소 원자의 전자 전이다. 그럼 수소 원자 얘기하면은 보호 원자 모형이에요. 보호 원자 모형. 자, 그 다음에 아까 한 대로 그대로 해볼게. A라는 거 지금 에너지 보니까 2에서 1번의 전자 전이고 B는 3에서 2번, 그 다음에 C는 4에서 2번, 그 다음에 D는 5에서 2번. 자, 그러면 A만 어떤 선이야? 자외선이 나오겠죠? A만. 그 다음에 B, C, D는 다 두 번째 껍질로의 전자전이니까 가시광선이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내가 아까 잘 봐봐. 문제에서 얘를 가시광선이다 라고 조건을 줄 때랑 그냥 해당하는 전자전이에 대한 스펙트럼 관측 결과이다. 완전히 다르다니까. 지금 보시면 가시광선 영역이라 했죠.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이는 거는 얘네밖에 없어. 결론은 A에 해당하는 전자전이는 여기 없는 거예요. 여기 없어. 여기 요거밖에 없다. 가끔씩 또 문제 요거 람다 3, 2, 1 한다면 얘를 X 요렇게 주더라도 X가 얘 아닌 거야. 오케이? X는 라이먼 계열인데 즉 자외선이 나야 되는데 얘는 가시광선 영역이다 라고 조건을 줬잖아. 그럼 여기는 절대로 표현이 안 됩니다. 얘는.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람다2가 C에서 방출되는 빛이래. 여기 조건이 지금 얘가 C라고 했어. 그럼 C는 우리가 정리한 게 4에서 2번이죠. 그럼 당연히 이제 얘보다 파장이 긴 람다3는 얘보다 에너지가 작아야 되니까 3에서 2밖에 안 될 것이고 람다1은 얘보다 한 단계 큰 거니까 요노마가 5번에서 2번의 전자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이놈 기억 봅시다. A에서 방출되는 빛은 자외선이다. A는 자외선 맞아요. 니은 보기 D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람다1이래. D가 5번에서 2번. 5번에서 2번이라는 게 얘니까 람다1 맞네요. 자, 내가 하고 싶은 문제가 디귿번이에요. 디귿. 람다2분의 람다3가 27분의 20이래. 자, 먼저 람다2라는 게 4번에서 2번의 전자전이고 람다3라는 게 3번에서 2번의 전자전이거든. 자, 먼저 이건 너네가 절대로 파장 외워서 그냥 하는 거 아니야. 파장은 요거 에너지에 반비례한다는 걸로밖에 못 풉니다. 오케이? 파장은 에너지에 반비례한다. 이걸로만 푸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먼저 구해줘야 돼.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도 먼저 구해줘야 돼. 에너지 어떻게 나온대? 보니까 이 N이 비례라고 하잖아. 자, 내가 저번 시간까지 뭐 얘기했냐? 근데 분명 이거 얘기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예전 교육과정을 되게 많이 알려주시는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면 낼 거예요. 이거 에너지. 요즘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는 에너지 구하는 거 안 나와. 이거 물리 1으로 넘어갔어. 근데 당연히 예전 교육과정에선 나왔으니까 는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312 kJ per 몰 이렇게 나온다고. 예전 교육과정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것도 물어볼 거야. 전자 1몰 기준에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전자 1몰 기준. 근데 지금 얘가 내가 저번 시간에도 K값을 치환한댔지. 그러면 지금 얘를 치환하더라도 는으로 고치면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kJ per 몰 이게 맞아. 근데 이걸 는을 비례로 바꾸는 순간에 비례는 상수값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1312든 K가 1로 바뀐 거야. 원래 이거 K가 맞거든? 1312도 맞아. 근데 비례라고 바꾸면
는으로 표현할 리가 없기 때문에 너네가 알고 있는 뭐 수학에서도 파이값 이런 거 다 제거해도 돼. 그래서 여기도 n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만 준 거거든. 그럼 이 식으로 대입하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 식이 맞는 건 나도 아는데 이걸 대입하면 안 돼 여기. 물론 해도 답 나오는 데는 관계가 없어요. 자, 여기를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인데 이걸 그대로 대입하라 했죠 여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16분의 1이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화살표를 이거 지우랬지 이거. 빼기로 바꾸랬어 빼기로 바꾼 다음에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죠. 그럼 여기서 이것도 마이너스 앞에 붙여야지. 요 마이너스. 그럼 얘가 이제 플러스로 바뀐다고. 그럼 얘가 16분의 4가 되니까 16분의 1 빼시면 16분의 3 요게 돼요. 요게 뭘 구한 거야?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의 전자가 전이할 때 나오는 에너지 구한 거야. 오케이? 자, 졸지 마. 잘 들어. 이 3도 그대로 해보시면 마이너스 9분의 1에서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 36으로 공통 분모 통분해 보시면 36분의 5가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구한 건 에너지예요. 에너지. 근데 내가 에너지랑 파장은 반비례한댔잖아. 그럼 람다2를 구해라 하면 이거 반비례니까 역수예요. 그럼 람다2는 3분의 16. 람다3는 5분의 36. 지금 디귿보기 구하라는 게 람다2분의 람다3래. 그럼 람다2분의 람다3가 우리가 람다2 구한 게 3분의 16이고 람다3 구한 게 5분의 36이죠. 계산해 보시면 뭐 답은 틀려요. 답은 틀릴 거야. 디귿보기가 지금 27분의 20이라 했는데 뭐 약분해봐. 약분해보면은 20분의 27 나와야 될 거야 아마. 자, 근데 다른 거 필요 없고 자, 이런 거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파장을 구하라고 하면은 절대로 니네가 그냥 구할 수가 없어. 에너지 값 구해 준 다음에 이걸 역수 취해가지고 파장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럼 저 식에다가만 넣으면 돼. 대신 빼기로 바뀐다고. 요 가운데 값이 빼기로만 바뀐다. 요거만 아시고 문제 대입하면 금방 맞출 수 있을 거야. 야, 그거랑 그 옆에 거랑 뭐 거의 똑같은 문제니까. 됐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 있니? 푼 것 중에? 아무거나 얘기해 볼래? 아무거나 얘기해봐. 문제 푼 것 중에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 이것들이 진짜 숙제를 안 해. 이따위로 공부를 하니까 이게 진짜 등급이 나오겠냐고, 인간들아. 공부를 참 더럽게도 안 해. 진짜, 다 망해라, 진짜 망해. 으휴. 자, 한 문제 더 풀고, 그럼 오늘 오비탈 진도 나갑시다. 자, 40번 문제로 갑시다. 마지막 문제. 자, 가시광선 영역에서 파장에 따른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항상 문제 풀 때 수소 나오면 아, 너 보호 원자 모형 얘기하는 거구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표는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전이할 때, 자, 전자 전이 델타 2를 문제에서 2m-2n이라고 줬어. 그럼 이게 앞쪽 껍질이고 이게 뒤에 번 껍질이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는데, 자, 내가 요거 푸는 이유가 이거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냅니다, 이 문제. 대신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만약에 2라고 칩시다. 근데 얘가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흡수할 뿐이에요. 흡수할 뿐이야. 뒤로 넘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출할 때 나오는 에너지. 자, 다시. 너네 이렇게 나오면 이거 발머 계열이라고 할 거야? 파시엔 계열이라고 할 거야? 세 번째로 간 거야. 발머 계열이야? 파시엔 계열이야?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당연히 발머 계열이요. 아까 내가 했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지금 첫 번째로 얘기한 요 경우는 일로 간 거죠. 그지? 근데 두 번째로 얘기하는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의 전자 전이 이거잖아. 이게 어떻게 에너지가 다르냐? 당연히 똑같은 거야, 에너지가. 이게 발머 계열이면 당연히 얘도 발머 계열인 거야. 그 다음 에너지 당연히 똑같고 그때 얘를 흡수하냐 방출하냐의 차이예요. 이렇게 나아가 또 파시엔 계열 하면 진짜 대가리 다 뜯어버릴 거야 이거. 파시엔 계열 아니야, 발머 계열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나마 쉽게 준 게 M에서 N으로 와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2에서 1로 왔다 이거죠 이거. 근데 이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 이거지. 근데 이걸 안 줬지.
2에서 3으로 가는 경우를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문제를 좀 쉽게 준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걸 구하라고 한다면 할 줄은 아셔야 돼. 2에서 3으로 갔을 때 이게 얼마일까? 표를 보고 찾아봐. 이게 에너지 얼마야? 182. 그렇지. 이게 에너지가 182잖아요. 3에서 2가. 대신 이게 방출하는 에너지니까 흡수하는 에너지를 내면 마이너스 182 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것만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기억 봅시다 그냥. 486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빛의 에너지는 230이다. 481을 먼저 알아야지. 또 나왔지? 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주양자 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만 했는데 이거 가시광선이라는 조건 없지? 내가 분명히 가시광선 조건 없으면 얘는 자외선일 수도 있고 적외선일 수도 있고 다 돼. 근데 그래서 내가 외우라는 거야 인간들아. 656 내가 외우랬지 이거. 몇 번째에서 몇 번째로의 전자 전이랬어. 외워 제발. 3에서 2예요. 다른 거 다 모르겠다 싶어도 656은 외워. 이건 확정된 값이에요. 656 나노미터의 파장이 나오는 전자 전이가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의 전자 전이 밖에 없어요. 이건 외워. 그러면 486은 몇 번째에서 몇 번째? 얘보다 파장이 한 단계 짧죠. 파장이 한 단계 짧으면 에너지는 한 단계 큰 거야. 4에서 2번이에요. 4에서 2번. 자, 그러니까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오려면 여기서 여기로 온 거지. 그럼 얘네요. 디귿. 자, 근데 디귿을 구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230이 나왔어. 그럼 230이라는 게 어떠한 관계에서 나오는지를 판단해야지. 자, 이런 문제가 내가 그리라는 요 그림이야, 요 그림. 봐. 잘 못하겠는 분들은 이걸 꼭 그리세요, 이걸. 자, 그린 다음에 문제에서 실질적인 값을 준 걸 써봅시다. 2에서 1로 전자가 전이할 때 여기죠? 요게 984라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파장 아니야. 분명히 위에 에너지를 했어, 에너지. 자, 그 다음에 3에서 2로 올 때 3에서 2로 올 때는 여기인데 요게 182라는 에너지가 나온대. 마지막 4에서 3도 알려줬죠? 4에서 3이 64래. 이거 보고 푸는 거예요,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은.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디귿 구하는 게 문제잖아? 디귿은 지금 요 새끼 4에서 2번으로의 전자 전이야. 그러면 4에서 2번이니까. 두 개 더하면 되겠죠.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오는 거야? 246이 나온다. 246. 그래서 얘가 틀려요. 246이다. 이렇게 봐야 돼. 그 다음에 니은 보기. 니은 마이너스 기억 값을 구하래. 그럼 똑같아. 위에서 보는 거야. 니은은 4에서 1이야. 아, 요거 전체. 4에서 1. 요 전체 값에서 기억을 빼래요. 기억은 3에서 1이네. 요거 빼래. 그럼 남는 게 뭐냐? 이거밖에 없네. 64예요, 그냥. 그래서 니은 보기 그냥 맞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쉬워져. 이제 이런 그림 한 개만 그려줘도. 디귿 보기. 니은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은 디귿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의 5배이다. 자, 일단 니은이 뭐냐면은 니은은 4에서 1번이야. 그 다음에 디귿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디귿은 4에서 2죠. 자, 문제 이런 거 보면 몇 배냐라고 얘기할 때 몇 배를 먼저 구하지 마세요. 먼저 흐름을 봐. 야, 지금 얘에서 얘로 갈 때랑 얘에서 얘로 갈 때 에너지는 누가 누구보다 크냐? 위에 게 커? 밑에 게 커? 비교 불가지. 이건 라이먼 계열 자외선이고 얘는 가시광선이란 말이야. 그럼 파장은 누가 커야 돼? 이건 무조건 밑에 게 크죠. 그러니까 지금 디귿의 파장이 무조건 커야 되는데 니은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이 디귿보다 5배래. 그냥 땡이죠. 풀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런 거는. 이게 근데 5배가 뭐 때문에 5배라 했냐? 아마도 이걸 바꿨겠지. 디귿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이 니은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이 5배이다. 이게 아마 맞을 거야.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럼. 니은의 에너지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파장 한 번에 못 구한댔어. 에너지를 구하고 그걸 역수 취한 게 파장이에요.
그럼 니은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4번에서 1번이니까 여기에서 여기 전체 값이죠? 요거 다 더한 거. 그럼 984에다가 182에다가 64 다 더한 거. 이게 니은의 에너지입니다. 근데 디귿의 에너지는 4번에서 2번이니까 여기서 여기밖에 없죠? 184에서 64를 더한 거. 난 산수 안 할 거야. 그럼 에너지 얼마 나올 거죠, 아마? 얼마 나올 거야? 이거 대 이게 몇 대 몇인지를 구해. 아마 이게 5대 1일 거예요. 요게 에너지가. 그럼 파장은 1대 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구한다. 자, 대신, 자,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이거 표 문제 나오죠, 표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이걸 그려. 이걸 그리고 하면은 문제 다 풀어요. 어려울 문제가 없어. 돼서 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이제 오비탈 수업 합시다. 에? 나도 없어. 대체 뭐예요? 응. 무조건 우리는 개념 완성으로 합니다. 개념 완성. 나도 책 없어. 나도 안 볼 거야. 그냥 노트 펴서 보셔도 되고 책 있으신 분들은 그냥 보면서 해도 되고. 예, 완전 안 가져와도 돼. 자, 개념 완성 85페이지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빈 보고 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원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한 단계, 마지막 과정 빼고 전 과정을 다 배웠습니다. 자, 저번 시간부터 배웠던 거 복습만 한번 해볼게. 자, 제일 먼저 원자라는 걸 밝혀낸 사람이 누구였니? 원자를 제일 먼저 얘기한 인간. 돌턴. 돌턴이 어떤 모양을 얘기했냐? 지 이름과 같은 돌 모양, 그냥 공 모양이에요. 그럼 돌턴의 원자는 아무것도 있는 게 없어요. 안에 갖고 있는 게.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운 게 그 다음 원자를 주장한 인간이지? 누구야? 톰슨이었어. 내가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였냐? 어떤 실험으로 어떤 입자를 확인했냐? 톰슨이 어떤 실험했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어떤 입자를 알아냈어? 전자라는 입자를 알아내. 그 다음에 음극선 몇 가지 특징이 있을 거야, 아마. 뭐 직진한다, 뭐 이제 질량 갖고 있다, 바람개비 휜다. 그 다음 플러스 쪽으로 휘기 때문에 음극선이다. 이건 다 알아. 니들이 잘하는 게 아니야. 내가 분명히 저번 시간에 외우라는 게 있었을 거야. 뭘 외우라 했어? 양성자 한 개의 실제 질량과 실제 전하량 분명 외우랬어. 전자도 한 개당 실제 질량과 실제 전하량 외우랬어, 분명히.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이 얼마였어? 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점 그렇게 낼 거야. 그걸 외우라 했어,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서 이제 톰슨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러더포드가 나오죠. 러더포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의 존재와 양성자의 존재까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원자 모형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체듀기라는 사람이 중성자도 발견했다 그랬죠. 근데 체듀기 중성자를 어떻게 발견했다 그랬어? 꼭 기억해야 돼. 체듀기 어떤 실험으로 중성자 발견했다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또 해. 베릴륨의 원자 핵에 알파 입자 쏘아주면 전하를 갖고 있지 않지만 질량을 소유하는 중성자를 처음 봅니다.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 마지막쯤에 배운 게 보호예요. 보호. 보호 원자 모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수소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전자의 궤도를 알아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자, 문제가 보호가 엄청난 인간이라 내가 많이 얘기했죠? 양자 역학을 처음 얘기한 사람인데 수소로 실험만 하진 않았단 말이야. 분명히 다른 애들로도 실험을 해봤어. 근데 수소로 실험을 했을 때는 가시광선 영역이 우리가 많이 배웠던 것처럼 656 나노미터.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내선이 딱 생겨요. 수소로 실험하면 딱 4개야. 근데 수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원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아니? 수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원자를 불러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야? 다전자 원자예요. 원자. 너네들도 알다시피 수소만 전자가 하나죠. 수소를 제외한 모든 원자는 전자가 1개 이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자가 여러 개 있는 원자다. 실험을 해봤다? 요게 아니야. 옆에 이상한 잔선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본 거예요. 요렇게. 자, 이 의미는 너네 요 선분 하나의 뜻은
전자의 궤도를 넘어갈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얘기한 건데 그 에너지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의 선이 아니라 옆에 이상한 잔선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보호가 이걸 계속 실험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수소는 되는데 왜 다른 애들은 정확하게 한 선이 아니고 왠지 보호는 끝까지 몰라요. 그래서 보호랑 같이 이 실험을 했던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 그 친구 중에 위대한 과학자 한 명 있죠? 그게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에요. 요 인간이 아무리 생각해도 궤도가 하나는 맞는데 왜? 여기 옆에도 잔선들이 되게 옆으로만 생기는 거지 여기 중간에 잔선이 생기진 않아. 그러니까 지금 하이젠베르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원자가 분명히 있는데 원자의 궤도도 분명히 있는데 이 궤도로만 전자가 도는 게 아닌 것 같아. 왜? 궤도는 하나지만 그 옆에 잔선들이 생기는 거는 궤도 옆에 약간의 전자는 좀 더 가질 수 있는 궤도 말고 아주 근접한 쪽에 가질 수 있는 뭔가의 영역이 있구나. 이걸 계속 추론을 해. 계속 생각을 해. 그래서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얘네들이 그러면 수식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냐를 계속 수학적으로 막 본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이젠베르크가 수학 바보야. 거의 나랑 동급이야. 산수를 못해 이 새끼가. 그래서 막 식을 엄청나게 적었는데 산수를 못하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리고 나 뭐 휴가 좀 주쇼. 그리고 섬으로 들어가 버려요. 휴가를 받아서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거 정리한 걸 좀 유명한 수학자가 있어요. 그때 독일 수학자인데 보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썼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몇 달 동안 봤는데도 몰라요. 당신이 좀 봐주셔. 라고 하고 보른이 그거 보고 딱 3일 만에 알아냈어요. 야 이거 그거잖아 임마. 그러면서 야 여기 이거 수식 잘 조합해 보면은 여기와 여기의 궤도에 대한 이 에너지 차이, 여기도 전자가 있고 여기도 전자가 있으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차이와 이 에너지 차이가 똑같은 걸 알아내요. 어떻게 이게 똑같지를 계속 생각하다가 드디어 생각을 한 게 야 궤도는 맞아. 궤도는 맞는데 그 궤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도 좀 존재할 수 있더라를 확인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보어랑 보른이랑 하이젠베르크가 모여가지고 야 그런데 전자가 그러면 여기나 여기 있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궤도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네. 그걸 추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어디 있을 거냐를 찍어봤어 한번. 내가 수업한 내용들을 잘 들어야 이해가 돼. 찍어봤어 점으로. 찍어본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전자를 점으로 찍어본 그림이 요 그림입니다. 이렇게 전자가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점으로 표현해 봤더니 여기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많죠. 근데 여기도 분명히 지금 점이 찍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보나 보른이 생각한 게 궤도에만 전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전자는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 있구나. 그리고 이걸 조사하다가 야 그러면 여기가 그래도 좀 많네. 야 많은 거를 90% 정도 되는 것을 라인을 한번 그려보자. 요렇게 해서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 줄게. 흐름을 잘 이해해야 돼. 흐름을. 다시. 보어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건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분석이에요. 그럼 수소 원자가 아닌 전자가 여러 개 있는 애들은 절대로 한 선이 안 나오더라 이거지. 그래서 왜 그런지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전자는 그 궤도에만 들어있지 않고 다른 궤도로도 갈 수 있다는 게 밝혀져요. 그리고 걔네들이 어디에 있을지를 연구하다가 점으로 찍어본 모양이 요 모양이 나온 것이고, 그럼 전자는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전자가 좀 많은 지역을 라인 설정을 딱 하고 거기 안에 90%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저 개념을 오비탈이라고 합시다 라고 정의를 한 거야. 그래서 드디어 이제 현대 원자 모형으로 진화합니다. 원래 이제 현대 원자 모형은 하이젠베르크와 보른이라는 수학자가 같이 주장했지만 이름을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현대 원자 모형이다라고 하고, 모양을 얘기한다면 전자의 구름 모형이랍니다. 구름처럼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드디어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도 내가 썼지만 이 오비탈은 확률이에요. 확률.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 확률이 제로인 지점이 어디냐? 제로인 지점. 자, 다른 오비탈 제로인 지점이 있어요. 이 오비탈엔 전자가 들어갈 수 없는 영의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확인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몇 가지의 사실에 주목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오비탈은 전자가 어디에든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률로서 얘기했다 그랬고, 이 확률은 90%가 되는 지점을 라인 설정한 곳을 오비탈이다라고 해요. 자, 일단 오비탈이라는 건 모양부터 순서부터 자, 여기서 기억 잘해야 돼. 우리 첫 번째, 저번 시간에 또 보호가 얘기했던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자, 이건 오비탈 얘기할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대로. 자, 내 얘기 잘 들어.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 수소는 정확하게 한 개의 선의 영역만 나온댔지. 수소는 정확하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다면 요 전자는 다른 데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수소를 제외한 다른 원소들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껍질은 있는 거 맞아. 근데 이 껍질 주변에 뭔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더 있던 거야. 수소는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걸 확인하다 보니까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 오비탈을 얘기할 때는 첫 번째 껍질부터 얘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껍질 수만큼의 오비탈의 종류를 가져요.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껍질 수만큼의 오비탈의 종류를 가져. 자, 우리가 배웠던 오비탈이 제일 처음 오비탈이 무슨 오비탈이야? S 오비탈. 자, 몰라도 그냥 들으시면 돼. 그 다음 오비탈이 P 오비탈. 그 다음이 D 오비탈. 그 다음에 F 오비탈. 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이게 종류입니다. 종류. 외워 이거. 뭐라 외웠어? 이씨, 이런 것들을 기억은 하지 마. 스피드 팍 이렇게 외우랬잖아. 아무렇게나 외우세요 그냥. 자, 근데 첫 번째 껍질이니까 오비탈의 종류도 한 종류만 있어야 됩니다. S 오비탈이라는 것만 갖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껍질로 넘어가게 되면은 종류도 한 종류가 추가되는 거야. 이건 그대로 있고 P 오비탈까지 갖고 있더라. 이걸 알아냅니다. 세 번째 껍질로 들어가면은 종류도 한 개가 추가된다. 네 번째 껍질로 들어가면 S, P, D, F까지의 오비탈을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 각각의 오비탈이란 뜻은 전자가 들어가는 방이야. 전자가 들어가는 방, 그 방이 오비탈의 종류가 바뀔 때마다 두 개씩 추가됩니다. 다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을 오비탈이라고 하고, 방의 개수는 오비탈의 종류가 늘어날 때마다 두 개씩 방이 증가해. 세 개 있겠죠? 얘는 그대로 세 개가 있을 거고, 두 개가 더 증가하니까 5개가 됩니다. 방의 개수가 7개 되겠죠? 이건 방의 개수야.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 그 다음 내가 전자는 한 방에 오비탈에 최대로 들어가면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 한 방에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방이 하나니까 전자를 최대로 들어가게 하면 몇 개까지 들어가? 2개까지 들어가겠지. 그래서 내가 이제 앞에 이제부터 표현할 때 위에, 오른쪽 위에다가 쓸 놈들은 전자의 개수입니다. 근데 오른쪽 아래에다가 표현할 거는 방의 개수야. 오비탈이 몇 개 있냐. 그럼 얘도 전자가 최대 들어가면 2개죠. 최대로 들어가면은 6개까지 들어가겠지. 곱하기 2 하면 돼. 얘 2개, 6개, 10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2개, 6개, 10개, 14개까지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 자, 근데 보시면 S 오비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그러면 첫 번째 S 오비탈은 여기 첫 번째 껍질 주변에 있고요. 두 번째 S 오비탈은 두 번째 껍질 주변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크기가 달라. 그래서 표현을 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앞쪽에다가는 껍질 수를 그냥 적습니다.
아, 너는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 넌 두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 이런 식으로 앞쪽에다가 적어주는 거는 껍질 수를 적어줍니다. 해당하는 껍질이 몇 번째 껍질인지를 알려주는 조건이에요. 자, 다시 얘기해준다. 보어는 오비탈 몰랐죠? 몰라. 그냥 첫 번째 껍질을 우리 보어는 뭐라고 정했냐? K 껍질 했을걸? 크로마뇽 했잖아. 보어는 K 껍질에 전자 최대로 들어가면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 2개. 그래서 실제로 전자는 2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껍질에 전자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간다 했어? 보어가? 8개까지 들어간다고 했어요. 보어는. 얘도 맞지. 자, 그 다음 보어는 세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간다 했어? 이미 보어가 18개까지 들어간다 했어요. 보시면 18개가 맞지. 보어는 오비탈은 모를지언정 몇 번째 껍질에 전자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냐는 알았던 겁니다. N 껍질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냐? 보어가 이미 얘기해요, 이거. 그래서 요거 다 더하시면 32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어가 이미 얘기한 사실이 전자가 몇 개 들어가는지는 알아냈지만 이런 모양을 몰랐단 말이야. 에너지 준위에 대한 차이를 몰랐어. 자, 그 다음 내가 분명히 오늘부터 중요하다 그랬어, 새끼들아. 졸 때가 아닌데 계속 쳐자네, 이것들이. 잘 들어. S오비탈부터 본다. 자, 우리 교육과정상 D오비탈과 F오비탈 절대 안 나와요. 절대. 그냥 얘들의 좀 이따가 이제 부양자수, 그 다음에 방양자수 값을 알면 되지. 얘가 어떻게 생겼고, 얘 뭐 값이 얼마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우리는 S랑 P만 배워요. S오비탈은 모양이 구형이에요, 구형. 그냥 원 모양이야. 대신 몇 번째 껍질에 있는 구형이냐에 따라서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1S오비탈은 제일 작아요. 그 다음 내가 라인을 딱 그린다는 게 무슨 의미를 했어? 그 안에 전자 존재 확률이 90%를 했어.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세로축은, 가로축은 핵으로부터의 거리야. 그 다음에 세로축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 자, 1S오비탈 먼저 해볼게. 1S오비탈은 여기에 들어있을 수 있는 확률이 90%입니다. 90%. 근데 여기든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랬지. 그럼 핵으로부터의 발견될 확률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굉장히 가까운 곳에 확률이 높은 지점이 나오고요. 가다 보면 0이 아니죠. 이거 수렴합니다. 수렴. 0은 아니야. 어디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자 핵에서부터 굉장히 가까운데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최대인 지점이 요점이 나와요. 이게 1S오비탈을 칩시다. 근데 2S오비탈도 구형이지만 얘보다 껍질이 두 번째 껍질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가 크다는 뜻은 요 정도의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 또한 핵에서부터 거리가 얘보다는 약간 먼 데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죠, 아마?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어. 1S오비탈은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구역이 없어요.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 근데 2S부터는 전자가 존재하지 못하는 구역이 드디어 생겨요. 어디에는 전자가 내가 못 들어간댔냐? 2S오비탈이 전자는 어디에 못 들어간댔어? 1S오비탈의 요 진짜 경계면. 요 경계면에는 2S오비탈의 전자가 못 들어갑니다. 이 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댔냐? 마디라고 합니다. 마디. 마디라고 해. 자, 그럼 그려볼게 한번. 요 안에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야. 2S오비탈의 전자가. 대신 1S오비탈의 요 경계면엔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얘를 그린다면 처음에는 존재하다가 오다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0에 딱 만나요. 0에 만난 뒤에 다시 올라가. 그리고 내려가지. 그리고 다시 0에 수렴합니다. 요게 2S오비탈의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핵에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3S도 갑시다. 3S는 얘보다 더 커. 근데 얘는 그러면 전자가 존재하지 못하는 마디라는 게 몇 개에 들어올까? 마디의 개수가 몇 개야? 2개겠지.
1s의 경계면에도 못 들어가고 2s의 경계면에도 못 들어가는 거야. 안쪽 껍질의 경계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럼 2s도 그려보면은 첫 번째 껍질의 경계면에 못 들어가. 0. 두 번째 껍질의 경계에도 못 들어가. 0.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아지겠죠. 그래서 마디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되냐? 마디의 개수는 껍질수 빼기 1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 빼기 1이니까 2죠? 그래서 마디가 두 번 나온다 라고 하시면 되고 1s 오비탈일 경우에는 1 빼기 1이면 0이죠. 그래서 마디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s 오비탈은 원 모양으로 생겼고 이게 전자 존재 확률도 어떤 식으로 되냐 까지가 있고, 자, 일단 p 오비탈 봅시다. 자, 먼저 아셔야 되는 거 s 오비탈은 1개 있댔죠. 근데 p 오비탈은 3개 있어. 3개. 일단 p 오비탈은 모양이 내가 어떤 모양을 생겼더라 했니? 뭐 이거 아령 모양이라고 자꾸 하는데 난 뭐 아령처럼 안 생겼는데 무한궤도처럼 생겼거든. 무한대 표현하는 것처럼. 근데 이거 아령이라 하더라고. 자, 근데 p 오비탈은 3개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축에 나란하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y축, 얘를 x축, 얘를 z축이라고 할 때 x축에 나란하게 아령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면 얘를 px 오비탈이다 라고 합니다. x축에 나란한 아령 모양. 그 다음에 y 오비탈에 나란하게 이렇게 py 오비탈도 있고요. z 오비탈에 요 z축에 나란하게 이렇게 z 오비탈도 있어요. 그럼 얘는 얘처럼 마디를 가지고 있을까 갖고 있지 않을까? 얘도 마디가 있어요. 어디에 마디가 있냐면 px 오비탈일 경우엔 y축, z축으로는 전자가 못 들어갑니다. 각각의 축에는 안 돼. 근데 이런, 그럼 쌤, px 오비탈일 경우에는요, 여기에 전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는 있을 수 있어. 근데 요 z축에는 전자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오케이? 그럼 각각의 px든 py든 pz든 마디의 수는 무조건 2개씩입니다. 자,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거, s오비탈과 p오비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s오비탈은 전자가 어디든 들어갈 수 있고 핵에서부터의 거리가 같다면, 같은 거리 떨어져 있다면 요 지점이나 요 지점에서의 전자 발견될 확률은 같습니다. 즉 s오비탈은 방향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 얘는 구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핵에서부터의 거리가 중요할 뿐이고 거리만 같다면 어디든 전자 존재 확률은 똑같아요. 근데 얘는 다르지. px 오비탈이니까 어느 축으로의 발견될 확률이 좀 더 높아? x축에 좀 많겠죠. 여기 들어갈 확률이 90%잖아. 그럼 당연히 x축에서의 전자 발견될 확률이 높은 거고 y축이나 z축에는 전자 발견될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p 오비탈일 경우에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방향성이 있다 없다의 뜻은 각각의 축에서 발견될 확률이 핵에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 px 오비탈일 경우에는 핵에서부터 거리가 x축으로는 똑같지만 x축으로 r, y축으로도 r이라는 이 두 점은 전자 발견 확률이 다르더라. 그래서 p오비탈은 방향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왜 d오비탈부터는 우리 고등교육과정이 안 되냐면 지금 p오비탈만 해도 축이 몇 개의 축이 나오냐? 3개 축이 나오잖아. x축, y축, z축까지. 그러면 d오비탈은 축이 몇 개 나와야 돼? d오비탈 자체가 몇 개 있어? 오비탈이 5개잖아. 그럼 축이 5개 나와야 돼요. 요거 그래서 니네 축 5개 그려봐. 그래봐. 못 그리잖아. 그래서 니네 안 배우는 거야. 단 운전고는 배워. 운전고는 혼성 오비탈이라 가지고 아마 학교에서 배울 겁니다. F오비탈은 안 배울 건데 D오비탈 배울 거예요, 이거. 근데 너네 절대로 내신엔 안 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D오비탈이라는 게 그냥 축이 5개 있고 5개 축을 아마 학교에서 그려줄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그리면 돼요. 거기에 이제 D오비탈이 5개가 가지고 있다.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쉬었다가 오비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들에 대해서 몇 개 배울 겁니다. 쉬었다 합시다.